날씨가 많이 더운데 여러분들 잘 계시나요? 저는 지금 선풍기를 틀어서 시끄럽진 않죠? 괜찮죠?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미래 인재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파일은 지금 보내드렸고,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PPT 화면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오늘은 저희 두 번째 날로 미래인재 생활 백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해요. 어제까지는 미래인재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알아봤다면 오늘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미래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를 좀 중점적으로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어제 저희 마지막 강의 끝쯤에 푸우와 관련된 좀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푸우와 이오르가 간단한 게임을 진행을 했는데 그 게임이 나뭇가지가 어떻게 빨리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지가 게임의 주요 내용이었는데 그 게임의 핵심적인 내용은 나뭇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나뭇가지가 급류를 빨리 빠르게 갈 수 있는 급류를 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급류를 탈 수 있을까?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 어떻게 생활해야 급류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총 3개로 진행이 돼요.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네덜란드의 국민적인 화가인 렘브란트라는 사람인데요. 네덜란드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빈센트 반 고흐나 피에트 보드리안이나 아니면 렘브란트 여러 가지 3대 화가가 있는데 이 렘브란트는 특히나 자화상을 많이 그린 화가였어요. 그리고 빛의 화가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빛이나 그림자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엄청 좀 잘 작품에 드러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을 자세히 보시면 명암, 빛과 그림자의 대조가 잘 드러나 있었다라는 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린 화풍이 이런 식이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사람이 렘브란트거든요. 20대, 30대쯤에 렘브란트고 그 다음에 50대, 60대에 자기 자화상을 그렸었는데 이런 그림의 풍이었다. 반 고흐의 그림과는 좀 다른 풍이죠.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이 둘 중에 하나는 모조품이에요. 하나는 모조품인데 어떤 게 모조품일지 한번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빛과 그림 그리고 사람을 그렸고 그 시대에 입을 법한 이런 목에 이렇게 감싸는 것도 입었고 그런 것들은 다 인정할 수 있는데 하나는 렘브란트가 살아있을 적에 한 번도 그려본 적도 없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렘브란트가 그림직한 그림으로 보여지죠. 네, 어떤 걸까요?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왼쪽 그림이 렘브란트가 그린 진품이에요. 근데 꽤나 비슷하게 잘 그렸고 그 렘브란트의 화풍을 사용해서 그 시대에 있음직한 사람을 잘 그려냈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그렸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알파고와 같이 AI 기계가 그려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예술, 감성, 화가 이런 것들은 4차 산업혁명에는 좀 그래도 유망하다. 창조적이면서도 뭔가 정교한 작업을 요하는 것들은 그래도 직업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제가 했었죠. 근데
AI도 결국엔 이런 작품을 써낸다는 거죠.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것도 자기 이 유명한 렘브란트 화풍을 이용을 해서 그려내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하나 사진을 보여주면 그 각각의 스타일로 다 그려냈어요. 고흐 스타일, 피카소 스타일, 뭐 뭉크 스타일, 뭐 칸딘스키 스타일로 막 이 사람이 얘가 같은 그림도 똑같이 그려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렸음직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술 영역도 AI,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인간이 기계가 넘볼 수 있는 영역이구나. 그렇다면 우리 직업도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이 AI가 이 그림을 그리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AI 기계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있잖아요. 모든 엄청 막 한 300작품 정도를 다 입력을 해요. 디지털 스캐너를 뜨고 3D 스캐너를 떠가지고 이 물감의 촉감이나든지 이렇게 높이 같은 것까지, 그리고 어둠이나 그림자 이런 걸 어디에 썼는지까지 그 컴퓨터가 정말 디지털로 정교하게 분석을 한 거죠. 한 300점, 350점 정도를. 그렇게 그 렘브란트와 관련된 작품이 어떤 화풍이구나, 어떤 선을 그릴 때 이 사람의 힘을 얼만큼 필압을 주는구나, 막 이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그냥 그 데이터가 쌓여 있는 거죠.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머신러닝이라고도 하고 딥러닝이라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컴퓨터가 이 렘브란트의 작품을 정보가 있다 보니까 그냥 딱 명령어에는 그냥 백인, 그리고 3, 40대 백인 남성, 그리고 뭐 하얀 여기 깃이랑 검은 옷 입은 사람을 그려줘라고 했는데, 이거를 렘브란트 화풍으로 그려줘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좀 거의 유화의 이런 질감까지도 잘 표현을 해냈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결국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기계는 결국에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 백인 남자 그려봐 라고 했을 때 얘가 어떻게 그려야 될지, 백인 남자를 그리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게 되는데, 렘브란트 화풍으로 그려봐 라고 했을 때는 렘브란트 화풍이 어떻게 됐으니까 나는 컴퓨터가 이렇게 그리면 되는구나 라고 이게 학습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학습을 하고 계시고 지식을 배우고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렘브란트라는 딥러닝을 하고 학습을 한 것처럼 뭔가를 이렇게 정보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게 AI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렘브란트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만의 독특한 화풍을 만들어내고 자신만의 세계관을 갖추고 자신만의 이게 그림을 그리는 화풍의 길을 간 거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배우지 않은 거라는 거죠. 이걸 누구한테 배웠다고 했다면 이게 이렇게 가치가 있는 작품이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창의적이라는 거죠. 배우지 않았음에도 뭐 분명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지식은 있었겠죠. 그러나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한 단계 더 발전된 배우지 않은, 기존에 없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인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나 뭐 컴퓨터나 뭐 디지털화된 모든 것들이 빅데이터나 정보가 있어야지만 걔네들은 사고가 가능하다. 그 정보의 틀 안에서. 그렇다면 인간이 나아가야 될 길,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식을 활용한 창의적인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푸시티 게임과 관련해서 급류를 타는 방법을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총 급류를 타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호기심을 갖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라, 당신의 강점을 고려하라, 행운을 잡아라. 이렇게 3가지인데, 이 급류를 타는 방법, 급류는 솔직히 여러분들 언제 올지 알나요?
그러니까 물이 저 산골짜기 옹달샘부터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데 이 급류가 내가 원하는 그리고 빠른 속도의 급류가 언제 올지 그리고 물의 흐름을 내가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 밑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막 다양한데 바람이 부는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급류가 왔을 때 즉각적으로 빨리 우리가 이거를 잡아내야 되는 건데 그 급류를 어떻게 골라내고 어떻게 계속 접근을 할 수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 세 가지를 일단 기억을 하고 갈게요. 하나씩 설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급류타기 첫 번째, 호기심을 갖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호기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호기심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궁금하긴 궁금한데 별로 뭐 도움 안 돼. 이렇게 닫힌 마음으로 저걸 본다면 호기심이 제대로 이제 발동할 기회조차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들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막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강의를 듣고 있는 상황에서 주위에 이제 친구들이 있나요? 있을 때 지금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어서 친구들이 꼭 없더라도 내 주위의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뭐 유행은 어떻고 뒤처지는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저 먼 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뭐 가족부터 해서 내 동생 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또래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조금 앞서가고 있는 뭐 선배들을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금 급류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물꼬가 트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 딱 어떤 게 빠르게 성장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관심 있는 게 있네? 근데 나도 좀 관심이 생기네? 라고 할 수가 있죠.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와는 다르게 친구가 나와 잘 마음이 맞는 친구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대요. 그러면 나도 이게 뭔지 한번 궁금해보고 이게 뭐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건지도 생각을 해보고 나와 맞는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호기심을 갖고 친구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호기심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이 저는 됐다고 생각을 했던 게 뉴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산에 가면 뭐 도토리도 떨어지고 낙엽도 떨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저게 왜 떨어질까라는 생각을 굳이 했을까 싶어요. 그냥 당연히 뭐 낙엽이 졌네라고 생각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뭐 과수원에서는 저거 떨어지기 전에 땄어야 됐는데 아깝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 뿐이지 저게 도대체 왜 떨어졌을까? 희한하네라고 생각할 일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뉴턴은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도 기계공학이나 뭐 여러 가지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그 관련 지식이 있었고 여러 사물의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특히나 더 사과가 왜 떨어졌을까? 저희 사과가 그냥 뜯어지면 뜯어진 대로 공중에 떠 있지 않고 하늘로 날아가지 않고 왜 떨어졌을까를 궁금해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위에 뭐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 갖고 열린 마음으로 한번 바라봐 줄 필요가 있어요. 당연한 거야. 막 뭘 그런 걸 궁금해해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저게 왜 그랬을까라고 한 번 더 되물어보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해서 과학이 정말 그 획기적인 근대과학의 발전을 이루었듯이 여러분들도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기기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하고 이게 무슨 원리지? 이 핸드폰만 봐도 이게 무슨 원리로 이렇게 작동을 할까?
그리고 이 케이스, 사람들이 이 케이스를 왜 자꾸 바꿀까? 왜 자기만의 케이스를 갖고자 하고 케이스를 꾸미거나 인스타를 왜 하고 궁금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급류가 어떤 것인지 그 흐름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것은 결국에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는 의미가 큽니다.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관심이 있다고, 뭐 물론 사과가 떨어지는 사과한테 너 왜 떨어지니? 라고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핸드폰한테 넌 무슨 원리로 작동하니? 라고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친구들한테는 넌 뭐에 관심이 있니? 요즘 뭐 뜨는 게 뭐야? 아니면 이거 왜 해?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추궁하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관심사에 관심을 갖고 대화를 이끌어 가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을 하고 그것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대화하고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냥 관심 있는 것을 그냥 혼자서 알아보는 것에는 아무리 지금 사회가 뭐 인터넷에 모르는 게 없다, 안 나오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게 더 빠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찾다 못 찾겠으면 결국에는 대화하고 질문하고 하는 게 가장 전문가와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이것 말고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힘들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주제들의 블로거 글들이 올라오고 인스타 피드는 어떤 게 자꾸 올라오는지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하나를 계속 구독해도 좋고요. 관심 분야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계속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한다면 적어도 그냥 인근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소식지 같은 것도 요즘에 인터넷으로 많이 나오니까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주로 던지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최근에는 주로 많이 던지는 대화가 코로나였죠. 방역,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그거는 지금 특별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동향이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그 안전수칙을 지켜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인근 지역의 사람들이 그런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특이한 것에 자꾸 관심을 갖고 어떤 성향을 보이고 하는 것을 그런 미묘한 것들을 캐치를 해내신다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그리고 그 어떤 흐름을 발견하는 게 좀 재미를 붙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변하고 있지? 새로운 게 뭐지? 뭐가 흥미롭지? 하고 인근 이제 뭐 지역이나 국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계속 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내가 어떤 방향에 좀 관심이 있구나 라는 것도 좀 알게 되시지 싶어요.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려면 호기심을 가지려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왜? 왜 그러는데? 뭔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는 아무 어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좀 대화를 하고 싶다의 욕구가 있을 뿐이고 끼고 싶다의 욕구가 있을 뿐이지 뭔가의 지식을 갈망하는 듯한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질문을 하는가도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무슨 질문을 할 건지. 왜 대화의 흐름을 끊는 질문들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너무 재밌는 이렇게 키포인트를 딱딱 집어서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진짜 당연하거나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이나 막 질문을 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거는 이제 내가 이 본래 주제에 관심이 없거나 그 관련 지식이 좀 부족하거나 내 너무 주관적인 대화만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나아가서 그런 이제 뭐 다른 의미에서 조금 벗어나서
생각의 힘을 기르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공부를 하고 계신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또는 뭐 학원 뭐 이런 지금 온라인 자료를 보고 있을 때 등등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유형 배우는 유형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는 수업을 듣고는 있는데 제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는 있는데 뭔가 뜨문뜨문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단어들 몇 개는 들리고 선생님 제가 멘토가 얘기하는 조금 뭐 큰 소리 아니면 뭐 좀 웃기는 뉘앙스 뭐 이런 것들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좀 뜨문뜨문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냥 이렇게 뭔가 체계적으로 내가 따다닥 쌓이는 게 아니고 금유타기가 1, 2, 3번이 뭐랬어 아니면 뭐 호기심을 어떻게 가지랬어 이런 게 딱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푸가 저런 게임을 했구나 뭐 하고서 그래 빨리 금유 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은 그냥 체험의 일부 정도로밖에 되지 않는 유형이 첫 번째 유형이고요. 배우지 않는 거죠. 듣고는 앉아는 있는데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수업에서만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그냥 딱 수업 시간 50분, 45분 해가지고 앉아는 있는데 평소에는 그냥 이 배움에 대한 나는 아무 의지가 없어. 그러니까 놀 때와 쉴 때를 이렇게 공부할 때와 쉴 때를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요즘에는 워라밸도 중시하니까 그 경계가 분명한 것은 좋은데 여러분들은 학생이고 그 학생을 떠나서도 뭔가를 궁금해한다는 것, 내 친구의 안부를 궁금해한다는 것, 그리고 내 친구가 관심 있는 관심사를 함께 나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인생은 평생 배우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꼭 평생 동안 뭐 영어 단어를 뭐 백 개를 외우고 맨날 아니면 뭐 수학 문제를 몇 개를 풀고 이런 의미는 또 아니고 그러니까 평소에도 딱 공부 시간에만 내가 공부를 할 거야. 나머지는 그냥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흘려보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이 두 번째예요. 딱 수업 시간에만 공부하는. 그리고 유형 3번은 깨어있는 내내 배우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여러분들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한 뭐 6시, 7시쯤 일어나시나요? 네. 등교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랬을 텐데 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깨어있는 내내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모든 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좀 다른 생각으로 뭐 어떻게 그걸 깨어있는 내내 모든 걸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뭐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거는 좀 걔야말로 좀 오히려 과한 거 아닙니까? 이상한 애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깨어있는 내내 배운다는 거는 언제나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고 느끼고 있지? 하물며 TV를 볼 때도 만약에 갑자기 뭐 만화책을 볼 때 코난이 갑자기 여기서 딱 등장했어요. 한 프레임 틀 안에 코난이 여기서 갑자기 찌릿하는 눈빛을 보냈어. 그러면 코난이 뭔가를 알아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뭐 유형 1번이나 유형 2번 같은 사람은 만화책을 보는데도 그냥 흘려보는 거죠. 코난이 여기서 눈빛을 뭘 했는지 신경 쓰지 않아. 그냥 그 사람 그냥 이렇게 그냥 책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면 이제 맥락의 흐름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깨어있는 내내 배우는 사람은 내가 뭘 느끼고 뭘 생각을 하고 왜 어떤 내가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깨어있는 내내 내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명히 멍 때리는 것도 중요하고 잠깐 두뇌를 쉬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깨어있는 내내 배우려고자 하는 노력은 뭔가 이것을 억지로 막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펜이 있네. 이 펜 어디 회사에서 나온 거지?
뭐 이 펜이 뭐 얼마짜리지? 뭐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깨어 있는 내내 좀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하고 펜을 보면서 이거 일제네. 일제 거는 쓰지 말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정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두 유형의 특징이 좀 공통적으로 모아지는 거는 결국에는 유형 1번과 유형 2번은 배움에 대한 갈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도 정보가 많이 들어와서 또 좀 무뎌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생각하는 거가 싫을 수도 있죠. 분명히 좀 마음이 지쳤거나 어떤 동기가 없거나 했을 때는 뭐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는 휴식이 필요한 건 분명히 맞아요. 분명히 맞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 공부가 좀 효과적으로 들어오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왜 이러는지를 분명히 알고 다시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거지.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뭐 엄마가 50분 동안 공부하라, 뭐 몇 시까지 공부하고 뭐 끝내놓으라 그랬어. 이거 해야 돼. 라고 해서 앉아만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냥 흘러가는 느낌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갈증이 없어. 나 공부해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공부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하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공부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기 어렵다.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생각하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뭔가 동기감 없이 나타나는 유형이면 그 효과를 확실히 거두기는 어렵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은 뭐 1번 유형, 2번 유형과 좀 다른 특징을 가지겠죠. 깨어있는 내내 배우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거에 상당히 즐거움을 느껴요. 그냥 이렇게 모르는 거 있는 거 자체를 못 견뎌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진짜 마음속으로 충분히 궁금해하고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내 어떤 생각에 내가 느끼는 감정이 만약에 내가 지금 화가 나 있어. 아, 뭔가 심리적으로 불편해. 불편한 상황이에요. 근데 왜 이런지를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도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아, 내가 뭐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먹은 게 좀 잘못됐나 음식이? 그래서 뭔가 기분이 안 좋은가? 밀가루를 너무 많이 먹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하는 그 즐거움 자체를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 슈퍼맨이 떴다라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5살, 4살짜리 꼬마애가 막 유레카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있어요. 밀리엄이라는 친구가 애기인데 뭔가를 알아낸 행복이 너무 커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방방 뛰고 웃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뭔가 분명히 관심 있고 관심 없는 분야가 정해져 있겠지만 그럼에도 계속 생각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거를 이제 딱 알아냈을 때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알아냈을 때 그 즐거움이 상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 힘을 기르는 방법은 그 노력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는 의문을 일단 가져요. 제가 근데 질문을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질문 해도 되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 자체를 좀 주저주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질문도 능력이다. 질문하는 것도 뭔가 포인트를 딱 찝거나 진짜 궁금한 것, 이 맥락의 흐름에 맞게 내가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질문을 잘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그것 이전에 내가 조금 뭐 그런 거 질문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싶으신 분은 일단 그냥 뭐 궁금해 하셔야죠. 궁금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 라고 내 스스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0단어가 외우기가 싫어요. 외우는 게 맨날 틀려. 막 반타작 이상씩 맨날 틀려요. 그러면 이거 왜 맨날 내가 이렇게 틀릴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너무 뭔가 피곤한 상태에서 자꾸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어. 그러면은 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스스로 생각을 했죠. 영어 단어를 틀리는 이유는 내가 좀 피곤한 상태에서 계속 외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스스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덜 피곤할 때 외워야겠지? 그럼 내가 덜 피곤한 시간이 언젠데? 라고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계속 어떤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예요. 저 친구가 공부를 잘해. 왜 그럴까? 왜 잘할까? 왜 그렇게 생각할까?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쟤 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계속 좀 궁금해야 돼요. 그러면서 의문을 가지면서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생각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막연하게 안다는 것은 확실히 아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히 안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막 삼국사가 어떻고 막 이렇게 돼 있는 막 몇천 년의 역사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역사를 내가 요약해서 얘기를 한다면, 정리를 한다면 뭐 인재 등용 방법에는 어떤 게 있었지? 라는 생각들을 요약을 해서 몇 개 단어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생각을 한 번씩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러니까 의문을 가질 때는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좀 알아봤잖아요. 내가 영단어를 왜 틀릴까라고 의문을 가졌다면 생각을 정리를 해요. 뭐 이 영단어를 모르는 거를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좀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막연하게 모르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내 머릿속에 이제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는 노력을 해보려고 이렇게 좀 해보시다 보면은 생각에 힘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친구한테 질문을 했어요.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해?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축구를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친구가 얘기를 막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또 질문을 하죠. 아, 그거는 그럼 얼마만큼 연습해야 되는데? 아니면 뭐 그건 어디서 배울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걸 정리를 해서 아, 축구를 잘하려면 학원에 가야 되는 건 아니구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예를 몇 가지를 내가 들 수도 있고, 그 친구와 전체 한 10분 동안 나눴던 대화를 한 문장 정도로 요약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생각을 정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되물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정말 그래? 만약 아니라면 이런 거죠. 1번과 2번은 좀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물어본다의 의미는 정말 그런지에 대해서 너 정말 네 감정이 정말 지금 분노야? 분노야, 슬픔이야, 우울이야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 방법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3번 되물어본다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좀 내 주도적으로 생각을 이끌어 간다는 의미가 커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대 라고 얘기를 해서 아, 남들이 이랬구나 하고 요약을 해서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한 번 더 나아간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3번에서 창의적인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핸드폰? 이 핸드폰 기계를 처음 봤어. 기계를 처음 봤어요. 핸드폰 기계를 처음 봐서 이거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전화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뭐 충분히 막 대화를 하는 거죠. 뭐 기지국에서 전파를 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없어. 전화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의 스마트폰은 개발되지 않았겠죠. 그런 것처럼 계속 생각한 내용을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의 한계니까. 나한테 적용을 하려면, 그리고 내가 쓰려면 이거를 정말 그러한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사고하다 보면은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어떤 욕구가 생길 수도 있고 목적의식을 갖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뭔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기력한 학생이 있는 거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뭔가 공부를 막 해야 되죠. 공부를 안 하는데 진짜 1도 안 해. 맨날 하루에 한 시간 하는데 전교 1등 막 서울대 가. 이런 건 다 뻥이죠.
그 사람들 의대생들 공부 막 진짜 이만큼씩 하는데 나도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사람들만큼 공부를 해야지 잘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그런 공부량도 없이 그냥 잘하고 싶다. 쟤는 그냥 원래 똑똑하게 태어났어 라고 얘기하면서 맨날 자기 비하만 하고 있으면 결코 이제 발전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냥 계속 제자리일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한 발짝 더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을 조금 더 어떤 한 현상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본다면 엄청난 사고력이 생기고 결국엔 나아가서는 창의적인 생각까지 하고 목표나 목적의식까지 도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자기 주도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 나가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어쨌든 내 삶이잖아요. 내 삶이기 때문에 금유타기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내 강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누구지?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뭐 김나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됐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했을 때 나는 뭘 잘하지? 난 무엇을 좋아하지? 라고 물어보면은 이 질문 되게 받았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딱 뭐 저런 걸 물어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할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정말 너무 신나. 이거는 막 잠을 한두 시간만 하루에 막 한두 시간, 3시간씩만 자고 아니면 진짜 저 멀리 뭐 몇 시간씩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막 이렇게 가도 나는 이거를 너무 하고 싶어 라고 할 정도의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 나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생각을 충분히 하셨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을 충분히 했나? 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특히나 인생의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한 인생이잖아요.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라고 했을 때 누가 뭐 몇 조를 돈을 벌었다. 그래서 뭐 차를 람보르기니, 벤틀리를 탄다. 이런 게 과연 그 사람의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건 꼭 무조건 행복 이꼴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를 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가 뭐 게임할 때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맛있는 걸 먹을 때일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친구들이랑 축구할 때, 뭐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PC방 갈 때, 뭐 아니면 또 뭐 개 중에 공부하는 게 재밌고 책 보는 게 재밌고 글 쓰는 게 재밌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완전 나를 막 너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강점을 고려를 한다면 결국에 이 강점이 나를 긍휼로 이끌어 주겠죠. 내가 잘하는 쪽 분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뭐 진로적성 검사도 있고 MBTI도 있고 뭐 미래 유망 직업이라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었잖아요.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요즘에 한참 뭐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게 받아볼 수가 있죠. 뭐 교육부에 관한 이런 것들 자료는 할 수 있는 거는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진로적성 검사나 MBTI 검사 뭐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정말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냥 나왔네. 검사 나왔네. 재밌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뭐 어떤 유형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이지. 뭐 이거를 안다고 해서 나를 더 많이 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앞서 얘기했듯이 생각을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행복감을 느끼는 게 뭔가 그냥 진짜 게임하는 거 먹는 거 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나한테 전율감을 줄 정도의 행복이라면 여러분들은 그게 이제 진로로 가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게임을 해서 전율감을 느낄 정도로 좋으면 프로게이머 하셔야 되는 거고, 영화를 봤을 때 너무 감동적이고 소설을 뭐 읽고 하는 게 너무 진짜 너무 행복해 라고 한다면 그쪽 평론가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영화 제작자 쪽으로도 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진로적성 검사나 MBTI나 다 여러분들한테는 충분히 여러분들을 파악하고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저런 것들도 보편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이 유형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통계적으로 얘기한 것밖에는 되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 그 통계 안에의 범주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내가 스스로 한번 나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불확실하게 변해가는 미래 사회에서 어떤 게 급류인데 저 급류가 나한테 맞는 거구나 그리고 아닌 거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강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내 강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어요. 용기, 절제, 지혜와 지식, 정의로움, 인간미와 사랑, 초월성인데 이게 꼭 100%는 아니에요. 100% 이런 얘기는 아닌데 혹시나 내 강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막연하신 분들은 한번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의 강점이 무조건 나 공부 좀 잘하는데 나 운동 좀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가치관이나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심리적인 심성들이 어떠한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총 6가지인데 이런 것들은 무조건 절대적인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키울 수 있는 노력하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6가지 한번 충분히 보시고 뭔가 이런 게 뭐 약하고 좋고 뭐 이런 걸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만 내가 무엇이 강한지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뭐가 약하다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그 약한 거에 해서 나는 안 돼, 이래서 안 돼, 포기야 라고밖에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강점을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조금 더 나은 모습 이런 것들을 키우려고 노력을 한다면 내 강점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나아가서 약점을 좀 보완하려고 한다면 뭐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점을 분명히 알고 키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여러분들한테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내가 가진 강점이 무엇인지를 꼭 잘 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에는 나의 강점을 안다는 거는 내 목표,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하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깨닫고 하나하나씩 해 나가는 거죠. 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아무것도 그 다음에 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지만 그거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뭔가를 목표 없이 해나가지 않는다면 그냥 계속 제자리잖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내가 가진 강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거기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인생은 뭐다? 나 행복하려고 사는 거지 뭐 남 행복하려고 사는 게 아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 그 중에서 강점을 활용하고 생각하는 거, 계속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데 하나하나씩 이뤄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게 습관이에요. 결국에는 습관이죠. 내가 공부하는 습관이 있고, 뭐 운동하는 습관이 있고 하듯이 오늘 뭐 계획은 다들 세우잖아요. 2020년 1월 달이 됐을 때, 새해를 딱 맞이했을 때, 뭐, 계획을 세웠겠죠. 여러분들. 공부 이번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성적을 받아야지. 나는 이번에 어디 부분이 약하니까 이 부분은 좀 강화해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겠죠. 근데 벌써 지금 몇 월입니까? 8월 말이잖아요, 거의. 8월 말인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가 이제 반 이상이 지나갔어요. 총 12달 중에서
8개월이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절반도 훨씬 넘어서 이렇게 훅 지나가 버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도 이제 그대로 보낼 수 없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획을 한번 또 세웁니다. 이 학기에는 어떻게 보내야지? 라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요. 네, 이 계획이 계속 뭐 계획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의지가 있는 거는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최고 부자가 빌 게이츠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독서한 다음에 출근을 한대요. 새벽 3시. 진짜 아무도 이렇게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한 그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독서를 하고 출근을 한다. 아, 이래야 내가 진짜 떼돈을 벌 수 있구나. 나 오늘부터 아침형 인간.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책 보고 학교 가야지. 책 보고 뭐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달리기가 그렇게 몸에 좋대. 운동, 공부 하나를 하려고 하면은 체력을 키우는 게 일단 중요하대. 남들 다 건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도 그렇다면 오늘부터 운동이다. 하버드대 애들도 저렇게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데 나도 체력 기르려면 운동해야 돼. 오늘부터 운동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베스트셀러를 보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래. 무조건 좀 환하게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래. 남이 욕을 하든 말든 허허 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힘을 가지라고 얘기를 해. 아, 그래. 그거야 바로. 내가 지금까지 체력도 없었고 좀 부정적인 마음이 컸어. 그리고 생활 습관도 좀 바꿔야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아이고. 좀 꼬였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1번, 2번, 3번으로. 첫 번째 계획은 나도 빌 게이츠만큼은 아닌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영어 단어 100개 외우고 가야지. 아침부터 맨날 이제 4시에 일어날 거야 나. 그리고 수학 몇 문제 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좀 건강해져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가빠도 키워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 팔굽혀펴기 오늘부터 무조건 100개다. 나 오늘 지금부터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항상 웃으면서 다녀야 되겠다. 긍정적인 말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나 오늘부터 내 삶은 변한다. 할 수 있다. 나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보여줄 거야. 지금까지 무시했던 모든 내 주변 사람들 내가 보여줄게. 라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열심히 세웁니다. 근데 보면 4시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막 7시, 8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4시에 일어났더니 도저히 집중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평소 이제 하루 생활 중에 집중이 하나도 안 돼서 외워지지가 않아. 그리고 저녁에 팔굽혀펴기를 100개를 하고 잤더니 어깨랑 팔 운동을 했는데 전신 운동을 했는데 허리가 아프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허리가 막 아파. 그 다음에 무한긍정으로 이제 항상 웃고 지내야지 라고 했는데 네네. 누가 욕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큰 수학 문제를 반타작이 났어. 막 피곤해서 졸았어. 그런데도 다음에 잘하면 되지. 괜찮아 하고 넘어가는 거야. 대충대충 그냥. 그러면 이 계획이 다 무슨 의지가 있겠어요? 계획의 목적 자체가 잘 살아보자, 행복하게 나 오늘부터 내 습관 바꿀 거야. 금융 타야지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잡았는데 아무리 이게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전 생활보다도 더. 그럴 때는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부 의지가 너무 충만해서 공부를 하고자 했는데 주변에서 나를 안 도와줬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주변에서 나를 안 도와줬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러니까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좌절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비하로 넘어가요. 나는 이제 날 때부터 안 됐어. 정말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 끝났어. 내 인생 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잘난 사람 많고 난 내 삶이 있는 거니까 그냥 난 적당히 살래. 그냥 내 습관 지금 이대로 유지하면서 잘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쨌든 막 근데 취지는 너무 좋았잖아요. 내가 짜투리 시간이나 아침에 조금 더 일어나서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해서 조금 내가 부족한 거를 하고자 했고 결국에는 또 건강한 습관을 가지려고 했고 또 웃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있었고 그 습관 자체의 목적이 나빴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걸 실패했다고 해서 나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자기 그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나는 진짜 못났다, 난 끝이야, 막 이렇게 다음 생을 노려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번 생을 충실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 좋은 습관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정신이 너무 과도한 계획으로 인해서 내가 심신이 막 지쳐버리잖아요. 몸과 정신이 막 너덜너덜해졌어. 막 스스로 자기 비하하고 이제 난리 났어. 근데 그거를 조금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죠. 좋은 습관 만들려면 첫 번째는 습관을 좀 쪼갤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막 4시에 일어나서 100개를 외우고 했는데 그 영어 단어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버스 타고 학교 갈 때 그냥 단어 뭐 5개만 외우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그 5개도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3개, 1개만 외우셔도 좋아요. 그럼 365일이면은 남들보다 일단 365개는 외우고 갈 거니까. 그러니까 좀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것들, 나의 능력치에 벗어나게 습관을 쪼갠 것을, 그러니까 나랑 빌 게이츠랑 비교한 것 자체가 문제죠. 빌 게이츠는 정말 옛날부터 자기의 습관을 만들어 왔을 건데, 나는 당장에 지금 이제 뭔가를 이제 내 습관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습관으로 이제 습관을 첨첨 만들어 가기 위해서 습관을 일단 쪼갤 필요가 있어요. 5분 일찍 일어나서 영어 단어 외우기 아니면 뭐 3분만 조금 뭐 내가 최대를 뛸 수 있는 시간이 5분이다 라고 했을 때는 5분에서 1분씩만 더 늘리는 거. 뭐 하루에 막 진짜 하루 왼종일 웃고 다니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웃지 못할 일이 있을 때 아니면 그냥 내가 은연중에 무표정을 짓고 있을 때 하루 한 번만 더 웃자라고 작은 습관을 하나씩 갖는 거죠. 근데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뤄내잖아요. 그냥 몇 개 안 되는 체크리스트, 그냥 몇 개 안 되는 것들 하나하나씩 이뤄간다면 내가 이렇게 180도가 바뀌는 삶이 아니라 그냥 한 1.8도, 진짜 180도가 아니라 1도씩만 바꾸면 결국에는 180일 뒤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습관 자체도 점점 여러분들이 더 늘려가서 내가 정말 하고자 했던 목표가 결국에는 영어 단어 100개 외우기가 목표가 아니라 영어 단어 100개를 외워서 영어를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을 거니까. 그런 거니까 습관을 조금 여러분한테 맞춰서 지킬 수 있을 정도로 해가지고 그 지속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습관을 계속 내 습관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자, 일회성에 그치면 딱 한 번만 했는데 그걸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틀 했는데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없죠. 계속해서 반복하고 지속해내는 게 습관이니까 내가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양, 근데 이게 무조건 낮춰 잡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내가 할 수 있는 양을 선택을 해서 그 습관을 계속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은 그게 작더라도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비했는데 그럼에도 한 발짝 한 발짝 이뤄가다 보면은 와, 나 오늘 이거 3개 다 했어. 한 달이나 됐네? 한 달 동안 나 이 3개 다 했어. 계속 뛰었어. 이렇게 이뤘어. 그럼 내 이제 체력이 돼 있고, 내 영어 실력이 돼 있고, 내 긍정적인 태도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성취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 나 할 수 있구나. 나 할 수 있네. 나 할 수 있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결국에는 나 가치 있는 사람이야.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목표 달성까지 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취감 업, 자신감 업, 목표 달성까지 여러분들 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내가 만들고 싶은 습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이렇게 방송국에서 보여주는 거는
특별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한테 맞지 않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알고 생각해보고 되물어보면서 나한테 맞는 습관을 이제 맞춰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남한테 기준을 들려는 거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거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루틴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루틴 배우셨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습관을 만든다. 습관이랑 습관을 따로따로 놓는 게 아니라 연결되게끔 놓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하기 싫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진짜 하기 싫죠. 그런데 영어 단어 100개를 외워. 아침에 일어나서. 와, 영어 단어 100개? 외우기 싫죠. 하기 싫어. 근데 이 아침 일어나는 거 영어 단어 외우는 거 2개를 더 한다. 그럼 진짜 완전 하기 싫어질 수가 있죠. 아, 너무 끔찍해. 그래서 잠 조금 더 오면 5분만 더 안 해. 막 이렇게 되는 거,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것 중에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진심으로 좋아해야 돼. 근데 대신에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중에 자전거를 타는 게 전 좋아요. 아니면 먹는 게 좋아. 그래서 소고기가 집에 있어.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나 일찍 일어나서 소고기를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분명 싫은 일이긴 한데 내가 뭔가 소고기를 먹고 자전거를 타려면 아침에 일어나야 돼. 그럼 이 2개가 더해지면 그나마 이제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죠. 소고기 먹어야지 하면서 눈을 번쩍 뜨게 되고 자전거 타러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눈이 번쩍 뜨여져요. 그러면 그 2개를 했어요. 근데 이 뭐 소고기 먹는 거랑 자전거 타는 거를 계속 습관으로 소고기 먹는 거는 좀 계속 습관으로 갖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네. 다른 걸로 좀 대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콜라를 먹는다? 아침에 뭐, 여러분들 좀 뭔가 두 눈을 번쩍 뜨게 할 만한 좋은 습관이 뭐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거 습관 하나랑 좀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래도 조금 빨라질 수 있는, 좀 눈이 떠질 수 있는 습관을 가진다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를 했어. 자전거를 탔어요. 또는 뭐 TV 프로그램을 봤어. 아니면 뭐 게임을 10분만 할 수도 있나요, 여러분들? 10분만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게임을 10분만 하기로 할 수가 있다면, 이제 아침에 눈을 뜨고 게임을 했어요. 10분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나마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했고, 일단 눈도 떴고, 그냥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내가 하기 싫었던 일인데 내가 습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책을 한번 이제 뭐 자전거도 한번 타고 들어왔으니까 책 한번 볼까? 아니면 강아지 산책 한번 시켰으니까 나 이제 책 한번 봐야지. 근데 뭐 아침에 이제 운동 나갔다 와서 또 다른 거를 하는 건 너무 힘들고 뭐 어른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성인이면 아침에 커피 한 잔, 모닝 커피 한 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좀 관심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나마 좋아하는 것과 연결 지으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습관과 습관이 연결되면서 훨씬 더 이게 뭔가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반복된 연결 행동을 계속하면은 습관으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을 그 스포츠에서 쓰는 루틴이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운동선수들도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그 기능들이 바로바로 나와줘야 되는데 이 기능을 그냥 제대로 계속 수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골프 선수도 그렇고 테니스 선수도 그렇고 뭐 야구 선수도 그렇고 이런 자기만의 루틴을 가진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루틴이 뭐냐면 경기에 임하기 전에 취하는 행동이에요. 네, 징크스랑은 좀 달라요. 징크스는 좀 부정적인 의미도, 부정적인 것을 피하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루틴이라고 하면은 루틴은 내가 조금 더 뭔가를 하려면서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을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를 하거나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거를 루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루틴을 나름의 자기만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운동선수들도 상당히 많고
여러분들도 좀 부정적인 감정이 들거나 뭔가 공부하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고 너무 하기 싫은 일일 때는 조금 그나마 좀 좋아하는 것들과 연결지어서 습관을 가진다면 훨씬 더 빨리 습관을 가지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스포츠에서 쓰는 루틴은 근데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니스 선수 나달처럼 막 공을 3번 무조건 서브 넣기 전에 3번 튀기고 엉덩이에 낀 바지도 빼고 코와 양 막 이렇게 만지고서 막 이런 행동들을 해요, 무조건. 그런 것을 꼭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루틴으로서 서브를 넣기 전에 하는 행동일 뿐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이 행동 하나를 조금 내가 좋아하는 것과 연결 지어서 습관을 한번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거는 완벽주의 환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완벽해야 돼.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내가 해놓은 3가지 습관, 조금 약화시켰던, 뭐 아침에 5분 일찍 일어나서 영어 단어 5개 외우기라든지, 뭐 정말 이렇게 작은 습관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100%못 지켰다고 해서, 나는 진짜, 하나 못 지켰어. 쓰레기야. 하루 못 지켰어. 막 나는 안 돼. 포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완벽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야, 준비를 제대로 해야 돼. 여러분들 수능 보려면 준비 제대로 해야 돼. 아니면 어디 경기 나가려면 당연히 준비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만반의 준비를 마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한편으로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졸속이 지환을 이긴다라는 이제 송자병법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졸속이라고 하면은 뭔가 어설픈데 빠르게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와 졸속 행정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설프게 빠르게 뭔가를 했어요. 지환은 뭐냐면 뭔가 더디고 늦은 거를 지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설프고 빠른 거랑 더디고 늦은 거랑 어떤 게 이긴다고요? 졸속이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완벽한 준비 상태가 아니더라도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막 고심을 하는 것보다 내가 학교 가려면 진짜 완벽하게 털끝 하나 빗나가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준비를 위한 뭔가 그래도 그럼에도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하는 게 필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엉성 하나만 그래도 빠르게 시작하는 게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운동할 거야. 운동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나도 운동 한번 해볼까? 아, 저거 권투 재밌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태권도 재밌어 보이는데?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준비를 시작하는 거죠. 권투 하려면 일단 권투복이 있어야 되겠네. 권투화가 있어야 되고 마우스피스랑 글러브도 있어야 되겠고 태권도를 하려니까 도복이 있어야 되겠고 육상을 하려니까 러닝화가 필요하네. 이게 어디께 좋더라? 나이키께 좋은가? 하고서 막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뭐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중간고사야. 중간고사네? 그럼 나 공부해야 되니까 운동을 뭐 중간고사 끝나고 한 달 뒤쯤에 이제 시작할까? 그러니까 운동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중간고사 공부하면 한 달 뒤부터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준비만 하는 거예요. 준비만 계속해. 좀 나중에 해야겠다. 준비만 하다가 아직 준비가 완벽하지 못해. 태권도장에 방문할 수 없어. 아니면 뭐 권투장에 갈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축구화가 없으니까 축구 시작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 그냥 준비만 하고 있다가 끝나는 거죠. 언제까지 준비할 건데.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완벽한 거는 없어요. 누구나 다 부족하고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할 뿐이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게 결코 내가 실제로 시행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만약에 내가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 그런데도 시행착오가 왔어.
내가 진짜 멋들어진 사업을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4차 산업이라서 로봇이 막 들어왔어.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완벽하지 못한다고 해서 시작을 안 하면 죽도 밥도 못 되니까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완벽한 습관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여러분들한테 적합한 나한테 맞는 좋은 습관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입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거를 그냥 개선하면 돼요. 개선해서 조금 더 빠르게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계속 스스로 물어보면서 나한테 맞는지는 계속 스스로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공적인 습관을 좀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끊임없이 뭔가 시행착오를 거듭하다 보면은 그리고 생각하다 보면은 뭔가 아이템이 나오고 대화하고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습관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내가 막 진짜 운동하려고 운동화를 진짜 막 뭐 몇 달에 걸쳐서 디자인이고 성능이고 해서 골라서 샀어. 근데 그게 내 발에 안 맞아. 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시간을 좀 축적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단은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좀 덥죠? 여러분들 괜찮으신가 모르겠어요. 더운데 저는 이런 만약에 겨울에 눈 속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고립이 되는 일이 생겼어요. 고립이 돼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상황이 왔다라고 쳤을 때는 완벽하게 야 해가 저쪽에서 뜨네 구름이 걷히는 거 기다려야 돼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구조대가 올 때까지 뭐 기다려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준비를 이 눈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진짜 준비만 하다가 그냥 제자리에서 준비만 하고 있기보다는 일단 한 발자국 내딛다 보면은 지형의 위치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고 또 환경이 또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한 발짝 내딛다 보면은 여러분들 다음 발자국 자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돼요.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단 완벽한 준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 목표를 향해서 한 발짝 내딛고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시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좋은 습관을 시도하라. 좋은 습관을 찾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집체 같은 파도가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인생에서. 집체 같은 파도가 올 때가 있는데 서퍼들은 이런 파도를 정말 좋은 파도를 만나기를 기다리겠죠. 우리가 급류를 타고자 하는 것처럼 이제 내 강점도 알고 어떤 게 진짜 어떤 거를 파도의 모양이 나를 진짜 멀뜨러지게 데려다 줄 수 있는 파도인지를 내가 이제 알아.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급의 파도를 탈 수 있는지를 알게 됐어. 그렇다면 이제 그 파도가 오는 것 같을 때 그 파도의 뉘앙스가 날 때 잡아서 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서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파도가 왔을 때 그 행운을 진짜 잡아내야 돼요. 파도를 억지로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파도, 내가 원하는 크기 이런 것들이 저 먼 바다부터 어떻게 오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급류타기 세 번째는 행운을 잡아라입니다. 행운을 잡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딱 생각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급류가 왔을 때 나뭇가지가 딱 떨어져야지 타잖아요. 급류 왔네 라고 하면서 미리 나뭇가지를 던져도 그거는 못 타요. 근데 급류가 오기 전에 나뭇가지를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급류 뒤에 떨어져도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급류가 왔을 때는 적절한 타이밍에 그 행운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는 무조건 계속 미리미리 생각을 해놓을 필요가 있고 그 한편으로 나아가서는 대학 시험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되고 어떤 공부 습관을 내가 길러야 되는지를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시도를 하는 거죠.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시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부를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운동을 하다 보면 행운이 와요. 기회가 와.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 내가 나를 모르겠다? 그리고 이게 행운인지 아닌지도 모를 때가 있겠죠? 그러려면 이제 타이밍이 안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미리미리 나를 알고 내 강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두고 그리고 지금 사회에서 금융의 형태가 어떤지 주변 사람들한테도 정보를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가진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행운을 적절하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 잘 맞게 금융에 내 몸을 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고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막 이 행운을 잡으라는 얘기 중에 또 하나 생각을 해보시면 주변의 사람들이 막 다양한 얘기를 해요. 야, 뭐 좋은 얘기, 진짜 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겠고 그냥 풍문으로 야, 저거 가능성 없어. 로봇? 나 죽은 다음에나 이제 보급될걸?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그냥 근데 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얘기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성급하게 판단을 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그 풍문이 어떤 건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가 어떤 의미이고 그걸로 인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나한테는 어떻게 작용하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 생각해보고 그 긍휼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게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보라고 그랬고 호기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면서 그게 진짜 행운인지 진짜 찬스 나를 바꿀 수 있는 진짜 내가 람보르기니나 벤틀리를 타게 될 수 있는 거금을 벌어다 줄 건지 내가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행복감을 줄 금융인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나타나는 얘기들 그 풍문 하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또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얘기한 이 금융 따기 방법도 많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폭제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한 거 여러분들 3가지 기억하시면서 3가지 안에 각각에 또 들어가 있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습관 형성하는 거나 여러 가지가 있었고 한 발짝 내디드라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심도 깊게 생각하고 내가 누군지 나는 어떤 습관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습관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좀 생각하고 준비하고 행운을 잡아서 여러분들 긍휼을 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시간대가 출석 체크할 거니까 늦지 않게 들어오세요. 네, 나가시면 돼요.